자, 백분토론 연장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번에는 이 오늘 오신 23분의 시민 논객 여러분의 좀 더 자유로운 의견을 가지고 편하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한 15분 정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또 질문해 주신 분 말고 이제 손을 번쩍 드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 들어주실까요? 제일 먼저 드신 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요 앞에. 네. 두 분께 모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선거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거둘지 아니면 좀 안 좋은 결과를 거둘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거라고 예상하신다면 그 후에 그 당에 나아갈 길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나아갈 길이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 민주당과의 어떤 연합의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예. 먼저 유학근 말씀 주시죠. 이거는 제가 먼저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우선 조국혁신당이 몇 석을 받을 거냐 이거는 아직 좀 불확실하죠. 아까 우리 봤던 우리 패널 조사 데이터를 보면 13% 나왔잖아요. 13%면 약 6석 또는 7석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46개니까요. 네. 6개 정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20%에 걸치는 이제 ARS 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초기라서 지금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비례표가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의 1, 2, 3, 4번은 시민단체 추천이고요. 그다음부터 하나씩 돌아가면서 되게 돼 있어서 여기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극히 적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경쟁을 할 거예요. 결국은 비례대표밖에 안 내지만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싸고 그 두 당이 나름 치열한 경쟁을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주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3분의 2 정도고요. 지금 각 데이터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봐도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 비례대표 투표 의향자 중에 3분의 2는 지역구를 민주당 찍겠다는 분들이고 3분의 1 정도는 여기저기서 모인 그 숫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저기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기가 이재명 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 일반에서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강력한 데가 저 조국신당 지지자들입니다. 표를 주겠다는. 그래서 저 당이 그러면 선거 끝나서 뭐 6석 지금 봐서는 그런데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얻을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합당은 안 할 거예요. 이미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당은 중도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당이에요. 이 당은 그냥 그 소위 검찰 정권으로 현 정부를 규정을 하고 그 싸움을 하는데 집중하는 정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 정당이거든요. 중도진보 정당이어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중도 세력까지 포괄되어 있습니다. 이 당은 이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약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가운데에 이제 원내에서 협력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이 선거제도가 존속하는 한은 그냥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까지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나. 예, 그게 제가 보는 전망입니다. 예, 네. 김승민 의원. 그 조국혁신당이 몇 석을 가지고 갈 거냐는 뭐 저는 뭐 중복되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 13%가 선거에도 13% 나오면 그 정도 의석을 가져가겠죠. 뭐 6석, 7석.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뽑힌 6명, 7명의 국회의원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정치를 할 사람들이냐. 저는 그거를 유권자들께서 이제 투표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조국 대표 본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뭐 본방송에서 워낙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뭐 배지를 달더라도 상실하게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럼 나머지 분들 조국 대표가 몇 번을 받고 출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이 진짜 검찰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로 규정하고 그거와 투쟁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분들이냐, 그분들이 나머지 다른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은 뭐냐, 도대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13%의 조국 혁신당 지지는 민주당에서도 아마 가장 선명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는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기존 민주당보다 더 화끈하게 싸웠고 더 막 화끈하게 비판할 것 같아라는 분이 이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대 부응을 한다면 뭐 검찰 독재라는 걸 캐치프레이즈로 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조국 혁신당에서 공약으로 낸 거 보니까 예컨대 대학 입시에서 기회 균등을 하겠다. 저는 완전히 가장 엉뚱한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대표가 대학 입시에 기회 균등하고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인데 무슨 대학 입시에 기회 균등을 공약을 하는지. 그래서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내가 검찰 독재 이거 하나 과거의 민주화 시대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른 뭐 표결도 온갖 법안 예산에 대해서 표결도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정견이 뚜렷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그냥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정당을 넘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중도이기를 일 필요가 없다는 당인데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보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정의당 지금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존재가. 조국 혁신당이 만약 과거 정의당의 그런 진보를 대체하는 당이냐. 그럼 그 사람들이 내놓는 도대체 정책이나 그 사람들 앞으로 6명이고 중요한 6명이 국회 가서 4년 동안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총선 결과가 결정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혁신당 같은 당이 나와서 이 지지를 얻어서 원내 의석을 몇 석이라도 진출을 시키는 현실이 저는 너무 좀 참담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한 선명성을 가지겠지만 그 이후에 진보의 내용을 채울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분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저 뒤에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박찬양이라고 합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부터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좀 계속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제에 대해서 국민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중대선거 어떤 게 좋은 건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는 지금 소선구제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쁜지 또 대안점으로 어떤 선거제를 가져오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시민 논객으로 또 유도 질문을 받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현재의 어떻든 그 선거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중에 그러니까 유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중대선거구의 장점이 뭐며 또 유시민 작가께서는 소선거구제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죠. 예, 대안이 뭔지. 예, 일단 그럼 먼저 유 장관님, 장관님들 죄송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진작 장관을 진작하셨어야 할 분인데. 장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진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선거부터. 왜냐하면요. 지금 영남, 호남 이 구도가 지역 구도가 뭐 많이 없어지고 빈부격차나 세대격차가 더 심각하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아직까지 영호남으로 완전히 갈라진 이 구도는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저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좋은 분이 저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당선될 수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좋은 후보만 내면 광주, 전남에서 전주에서 전북에서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선거구제로 하면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관할하는. 그럼 그게 51%도 아니라 어떨 때는 뭐 45%, 어떨 때는 3자, 4자가 나오면 30 몇 프로 얻은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결선 투표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데가 국회여야 하는데 그러면 33%, 35%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65%의 의사는 전부 사표가 돼가지고 그분들의 의사는 묻혀버리잖아요. 중대선거구제는 그 사표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 사표를 살리면 그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입법의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은 전부 태어나서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만 해보셨어요. 87년 이후에 계속 했으니까 우리 과거에 중대선거구제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국회의원은 한 지역에 하나만 뽑는 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작년 초에 연초에 약속을 해놓고 그다음에 의지가 없고 뭐 다 싫어하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그대로 가고 비례대표는 위성정당 그 무슨 그냥 제2중대 아닙니까? 아예 국민의힘은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사무처 제가 그분을 평하는 건 아니지만 사무국장을 그 대표로 여러분들 그분 성함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 선거 끝나고 22대 국회가 되면 국회가 바뀌지 않을 거다. 좋아지기 힘들 거다. 오히려 더 격하게 싸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도가 하나도 안 바뀌고 제도가 안 바뀌면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국힘 후보들은 거의 안 바뀐 사람들로 가는 거고요.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친문은 다 날아가고 친명만 남는 거예요. 더 똘똘 열심히 싸울 사람들만.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21대 국회에 보는 이 증오와 혐오의 정치 이게 저 더 세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고쳐야죠. 이걸 고치는 거를 자꾸 저보고 도덕이다 낭만적이다 그러시는데 아니 이거 안 고치면 그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계속 가는데 어떻게 이걸 방치를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저는 한국 정치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개헌을 해서 고쳐가지고 우리도 뭐 유럽 국가들 같이 내각제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계속 누군가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하면서 조건으로 선거구제 변경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식 제도를 하든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뭐 하여튼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를 여야가 합의하기만 한다면 뭐 그 권력 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 임기 단축 이런 것까지 해서 개헌이 필요하면 개헌도 하자 했는데 그때 진짜 참 나쁜 대통령을 그러면서 다 거부했어요. 전부 다. 귀당했어요. 물론 그 당시 열린 우리 당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안에서도 난리가 나지 났지만 않았고 네, 난리가 났지만 우리가 거부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때 그 기회를 못 살린 건 저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실혹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옛날 격언이 있는데 그때 놓치고 나니까 이제는 어느 대통령도 진심을 가지고 그걸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맞아. 다음 대통령도 안 할 거예요. 이번 대통령도 안 하지만 대통령이 직을 걸고 추진해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이라고 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이것이 정치적,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아주 양당 구조를 고착시킴으로써 뭉뚱거려가지고 정치를 획일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가 뭐냐 이러면 사람들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 정치지르지만 그게 아니고 좋은 정치를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정의를 하면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소망과 요구를 현실 정치에 잘 있는 그대로 최대한 반영해주는 정치를 좋은 정치라고 합니다. 이 소선거구 제도는 필연적으로 영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거대 양당제로 귀착이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택할 수가 없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차선을 택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당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걸 부수기 위해서 막 100년, 2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정당들이 도전했지만 다 좌절했고요. 영국은 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독일식 제도로 변경하는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한 10년 전에요. 국민투표에서. 근데 우리는 국민투표도 안 붙여요. 이거 붙이자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국회에서. 대통령 네가 뭔데 이러면서. 참 나쁜 대통령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충분히 토론하고 필요하면 국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은 독일식 제도예요.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한 400명 정도까지 늘리고 반은 비례대표, 반은 지역구, 소선거구제 이렇게 결합해서 의석은 정당 득표율대로 두 번째 표 찍은 대로 의석 나누고 그 숫자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한 하면 그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차이만큼을 비례대표로 메꿔주는 그것도 권역별로 해가지고요. 이러면 이게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선거제도예요. 이게 입증된 제도라고 저는 봐요. 대화 타협의 정치를 일상화시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합니다. 예. 그거가 안 되면 중대선거구제라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질문 나오면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게 사실 이미 확정된 선거제도와 획정된 선거구로 이제 치러지는 이제 선거라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거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아마 좀 더 가깝지는 않은 미래에 다시 한번 또 논의돼야 될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과거 같습니다. 역대 대선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예, 예. 중대선거구제 약속을 했어요. 지난번- 개헌 약속하듯이. 지난번도 하긴 했었죠. 예, 근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중대선거구제 얘기하고 임기단축 얘기했을 때 개헌안 냈잖아요. 대통령이. 개헌안 국회에 제출하니까 다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할 테니까 제발 철회해 주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니까 여당에서는 대통령 나가라 그러고 총선도 하기 전에 야당에서는 집권하고 나서 그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해갖고 결국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요. 더 논의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논의 안 된다고 봐요. 이미 역사적 비극으로 이것이 귀착됐기 때문에 그 원한들이 쌓여 있고요. 아니, 이것이 풀리기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예. 그 비극을 그거를 꼭 이 선거구제에 연결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더 이상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저는 언젠가는 아까 독일식 이야기 하셨는데 독일식이 됐든 우리 나름대로 중대 선거구제가 됐든 저는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의 이 폐해 뭐 어느 제도든지 좋은 거 나쁜 거 있는데 이 폐해는 지금 너무 오래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 정치가 저는 앞으로 못 나가는 게 이 소선거구제에도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그렇죠. 소선거구제의 결과거든요. 지금 정치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금 정치가 소선거구제를 또 존속시키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 악순환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무한 루프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최근에 와서 이 논의가 이제 사라진 거는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 쪽에서 이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했고요. 지금 여당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 이 동력이 없어요, 이제는. 왜 동력이 없냐 하면 복수심 때문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냥 비례대표도 없애버리자. 그냥 소선거구로 해갖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누군가가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자든가 또는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막 배신자로 몰아가는 비이성적 경향이 있을 정도로 복수심에 충만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님이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호소를 해도 대중적으로 먹히지를 않는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렇게 봐요. 네, 의외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예, 진행이 됐는데요. 한 분 정도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두 분의 또 이렇게 열정을 더 이렇게 자극할 것 같아서 저는 예. 예. 남은 시간이 이제 사실 15분 좀 지나가지고 20분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유 작가님도 이제 이미 약간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30일 정도 남짓한 이 국면 아마 다음번 토론을 또 한 번 하게 된다면 이제 거의 그렇죠. 지형이 이제 굳어지면서 아마 얘기가 하게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까지 우리 이제 유권자들은 어떤 부분에 좀 유념해서 이 총선의 진행 방향을 보면 좋을지 한번 쪽집게 과외처럼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얘기해 주셨지만 먼저 유승민 의원님 말씀 주실까요? 글쎄요, 뭐 고정 이미 표심을 이미 누구 찍을지 결정하신 분들한테는 뭐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릴 거겠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들이 투표로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도층이다, 무당층이다,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게 그냥 1번, 2번 관성적으로 찍지 마시고 제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성적으로 찍지 마시고 제발 덜 나쁜 사람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오는 16페이지, 12페이지짜리
선거 공보물도 제대로 한번 안 보고 또 이 그 후보에 대해서 검색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덜렁덜렁 투표장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런 선택의 나쁜 결과는 결국 여러분들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만약 마음이 안정하신 분이 있으면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진짜 괜찮은 후보인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후보인지 잘 좀 살펴달라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님. 당에서 질책할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애당적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아니 저 유승민 의원님이 짬짬이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당 디스도 충분히 하시고 오늘 공을 많이 세우셨는데 마지막 말씀을 좀 화끈하게 하셔야지. 그래도 여당을 밀어주셔야죠. 이렇게 그런 뜻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님은 참 염치가 대단히 있는 분이시다.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을 찍어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점에서 제가 잘못 보지 않았구나 평소에 그런 것을 재산 확인했고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패널 여론조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일반 여론조사는 후보를 넣고 한 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베이스긴 해요. 이게 기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A당에 투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봤더니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못 찍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지하지 않았던 정당의 후보가 더 마음에 들어. 그 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어느 당의 후보로 나왔는지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유권자로서의 자세가 엄청 중요하고요. 이제 저는 좀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서 이제 당을 홍보해야 될 건 아닌데 당원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약간 빙의해서 말씀드리면 꼭 민주당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정도? 그러니까 홍색인데요. 아니 비슷비슷하네. 비슷비슷하네. 누가 나은지 잘 모르겠네. 이런 민주당. 왜냐? 그게 저는 이 정부가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도대체가 국회에서 100석 정도밖에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150개 이상 가지면 무슨 짓을 더 할까? 이게 굉장히 저를 공포에 빠뜨리는 상상이거든요. 유승민 의원님은 제가 지난번에 150석이 의미가 있다. 여당이. 150석이 되면 입법권을까지 여당이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100석 미만이 되면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탄핵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여당 150석 이상과 여당 100석 이하만이 의미가 있다. 네. 현실을 변화시킬 거다. 어느 쪽이든. 지금처럼 야당이 180개, 여당이 120개 이 정도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거다. 그 점을 말씀드렸더니 봐라 야당이 200석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는 식으로 저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뉴트럴하게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당이 진짜 150개 이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당이 100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하셔야 돼요. 150개 이상 주든가 100개 밑으로 내리든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지 어중뛰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거는. 그 점은 그냥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뉴트럴하게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전국을 바뀔 수 있을 두 가지 케이스뿐이 없다. 예, 예. 네, 이런 의미로 할 말이 이해하시면 될 것 많지만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150개 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이게 다음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또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한 번 의미 있는 마지막 토론을 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23분의 시민논객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 유튜브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